오늘의 플러스, 빠르게 늘고 있는 인도의 중산층, 그들의 돈이 향하는 곳을 알아봅니다. 맹현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얼마 전에 인도 출장 다녀오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인도 소비 시장이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걸 체감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1월에 델리를 갔다 왔고요. 2월 초에는 뭄바이와 벵갈루루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는 그 대도시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둘러보지 않으면 저도 그 소비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정도로 그 트렌드가 빠른 이유가 뭡니까? 소득이 계속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나이대가 아직 소비층이 젊은 나이대이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소득이 늘고 있는데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정말 다양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냉장고를 살 때 첫 번째 냉장고 살 때 양문형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냉동고가 위에 있는 냉장고를 살 수밖에 없고 그걸 쓰다가 10년, 15년 지나다가 이제 양문형이 생기니까 옮겨가잖아요. 네. 근데 인도 사람들은 첫 번째 냉장고를 살 수 있는 소득이 됐는데 이미 양문형이 있죠. 아니면 뭐 결제 같은 경우도 인도의 신용카드 보급률이 5%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퍼지기 전에 모바일 결제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첫 그 뭐 현금이 아닌 그런 결제를 뭘로 할까? 바로 모바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소비를 하는 방식도 내가 도시에 사는지 아니면 도농 지역에 사는지 뭐 농가 네.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변화도 있나요?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그 시골과 도시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예. 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모바일 보급률을 보더라도 시골과 도시가 굉장히 큰데 인도의 변화는 지금 사실 모바일에 이끌고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과 도시의 격차는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출장 가서 이런 현지 소비 트렌드 변화를 연구하실 때 방법론은 주로 어떤? 근데 주로 이제 크게 이제 관찰하고 그다음에 인터뷰가 있는데 관찰은 실제로 시장을 가보는데 제가 갔던 곳을 또 가게 되면 이제 과거랑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네요. 그걸 통해서 보기도 하고 뭐 새로운 곳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대학 교수들 뭐 제가 전에 인도 대학 교수로 있을 예. 때 동료들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제 많이 물어보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특히 관심을 두고 연구하신 분야는 인도 소비 시장 중에 특히 먹거리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좀 다양하게 봤는데 예. 이제 그 많은 얘기를 오늘 한 시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중에서 이제 먹거리를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먹거리 먼저 하다가 또 다른 네네. 것도 여쭤볼게요. 네. 일단 먹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큰 흐름을 보면 이제 고급화가 보이고요. 네. 예, 다양화가 보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예, 인도- 유튜브로 보시는 네. 분들은 아마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초콜릿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게 인도 초콜릿입니까? 네네, 인도 초콜릿인데 이 초코바가 2개인데요. 가격이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인도 메이드 인 인디아입니다. 인도 사람이 주로 소비하는 거니까 네네. 인도의 소득 수준 생각했었을 때 200원, 300원? 이게 하나가요. 네.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한 6,000원 되고요. 6,000원이요? 예, 다른 하나가 한 8,000원대인데 최근에 인도도 이제 두바이 먹거든요. 예. 두바이 쫀득 쿠키는 아니지만 두바이 예. 초콜릿 먹는데 걔는 얘보다 얇은데 13,000원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비싼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예. 이걸 만드는 회사가 ICT라고 하는 예. 원래는 담배 회사였는데 지금 호텔과 식품을 하는 대기업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인도인들도 고급 취향이 됐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디저트에서 좀 벗어나서 초콜릿 많이 먹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 잡고 고디바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개발을 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게 비싸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네. 팔려야 되잖아요. 네네. 인도에서 실질적으로 저런 물건들, 저 정도 가격대에 되는 식품들 이걸 사줄 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이 초콜릿은 좀 아쉬워요. 이게 생각보다 덜 팔렸습니다. 예. 이게 덜 팔린 이유가 아마도 포지셔닝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도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수입 초콜릿 훨씬 더 비싼 걸 먹고요. 예. 아니면 돈이 없으면 이걸 못 먹게 되죠. 인도 소득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이 뭐 8만 원짜리 초콜릿이 좀 애매한 포지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8,000원짜리가 애매하다는 게 아주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도 아니고 네네. 그렇다고 아주 서민들을 위한 가격 전달력이 높은 제품도 아니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네, 저는 거군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더 고급화를 가려면
이거 메이드 인 인디아 하면 초콜릿은 안 되죠. 고디바처럼 뭐 메이드 인 뭐 벨기에 벨기에나. 사실 그 튀르키 회사이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그런 면에서 좀 애매해서 안 팔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건 놀라운데요. 인도에서 9,000원짜리 초콜릿 바가 네. 이게 가격이 애매해서 안 팔린 거다. 네네. 이건 진짜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네네. 그러면 이런 단순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에서 프리미엄 소비 여력을 가지고 국제적인 어떤 소비층과 견줄 만한 사람들은 몇 퍼센트 몇 명, 그리고 아니면 나머지 그냥 일반 그냥 서민들은 몇 퍼센트 몇 명,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뭐 1%가 돈이 아주 많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럼 인도가 14억 인구가 넘잖아요. 네. 그럼 1%는 1,400만 명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보다 당연히 낫겠죠. 그렇죠. 근데 뭐 1% 적게 잡아서 0.1%를 잡아도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인도의 상위 1%는 어떤 의미에서는 네. 한국의 국민소득보다 높은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1,400만 명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네네. 이해하면 된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네. 아,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에서도 먹거리 문화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건 그만큼 인도 사회가 전반적인 경제 구조가 양극화로 흘러가고 있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음.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1차 분배라고 해서 소득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소득에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일했던 그 MBA 스쿨에서는 졸업생들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네. 월급으로. 네. 근데 반면 인도 대학생들이 평균 한 60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 그 MBA 학생들이 20대 중반이에요. 예. 그럼 어떤 애들은 20대 중반에 300만 원대를 인도에서 받고 있고 월급으로 예. 많은 대학생들은 20대 초반에 50만 원, 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소득이 차이가 나죠. 두 번째로는 복지 시스템이 약해요. 그러니까 세금도 덜 걷고 나라에서 복지를 덜 쓰니까 2차 분배 효과도 굉장히 적죠. 네. 게다가 이제 상속세가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네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소득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죠. 예. 아, 어찌 보면 인도 사회는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양극화 구조가 고착화되는 구조였었군요, 그동안. 그리고 큰 문제 중 하나가 문제라고 하긴 인도에 좀 미안하긴 한데 제조업 발달이 더딥니다. 예. 제조업의 가치가 GDP 대비해서 한 13%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예. 제조업이 없는데 경제 성장 누가 하냐? 예. 이제 IT 중심의 서비스업이 하죠. 그쪽 직구는 일자리를 많이 안 만드는 대신에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터운 중산층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 하지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경제 성장에 따라서 이제 구매를 갖춘 사람은 점점 늘고 있는 거 보입니다. 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 먹거리 시장. 사실 먹거리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조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제조와 관련된 회사들이 층이 두터워져야 인도에서도 중산층 일자리가 많아져서 뭔가 소득 분포도 좀 안정화될 텐데 그 인도에서는 아까 보여주시는 초콜릿 바도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브랜드거든요. 네네네. 지금 인도의 먹거리 산업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막 먹거리 산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그게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인도가 사실 예전에 많이 부자였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동인도 회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초반에 보면 무굴 제국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무굴 제국에게 무역권을 달라고 2년 동안 비굴하게 협상을 이끌어내서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처음에 받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세계 생산의 4분의 1이 인도에서 일어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자였던 나라죠. 그 다음에 남북의 길이가 전 세계에서 한 3번째 정도로 길 겁니다. 이야. 넉넉 잡아도 5번째 정도로 길 거예요. 예. 남북이 길다는 얘기는 다양한 기온대가 존재를 하고 식생이 다양하고. 식생이 다양하죠. 그러면 부자였는데 식생이 다양하다. 그럼 먹을 게 많았겠죠. 그렇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외식 산업이 일어난 거는 뭐 50년 안팎 정도로 사실 보고 있고요. 예. 하나 질문을 드리면 예. 인도 음식 하면 뭐 생각하세요? 제가 단순 무식해서 커리밖에 생각이 안 그렇죠. 납니다.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커리가 이제 치킨 커리 예. 버터 많이 들어간 거 맞아요. 거기다 네. 난을 먹잖아요. 예. 근데 이게 원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요? 그게 이제 모티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 이제 여기서 이제 갈라져서 지금 뭐 3개 정도로 갈라져 있긴 한데 이제 원조가 있거든요. 근데 원조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로 생각하면 전주 비빔밥 원조 식당 있습니까? 아, 딱 집는 데는 없네요. 그렇죠. 예. 뭐 짜장면 같은 경우는 보통 생각나는 데가 있죠. 예.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러니까 역사가 짧아야 되고요. 누가 이렇게 딱 들고 나와서 없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 예. 이제 펀잡이라는 주가 파키스탄과 인도로 나뉘거든요. 예. 그럼 파키스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인도로 건너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당장 뭘해서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아, 요식업.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작한 개발해서 만들어 판 게 바로 치킨 커리고요. 아. 그게 지금 인도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는 과거에 잘 살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식생이 굉장히 다양한데도 이제 먹는 문화는 좀 발달을 많이 못한 면이 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이 얘기하면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카스트가 있습니다. 카스트요. 네. 네. 조금 이해가 조금씩 돼가고 있습니다. 네, 카스트 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네. 될까요? 이게 카스트에서 중요한 거는 정결의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으로부터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터치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음식물을 통해서 전염되고 그다음에 뭐 물 같은 걸 통해서 전염된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 정결이 육체적이나 뭐 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종교적인 거니까. 그런데 내 아래 사람이 만든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가 오염이 돼요. 네. 그럼 내가 윗사람이 만든 거를 먹었던지 나랑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먹던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리사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네.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당들 같은 경우는 브라만이 요리사입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브라만들이 요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구조에서 누가 만드는지 만드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외식 산업이 성장하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그동안 인도가 나름대로 외식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력, 그다음에 식생 이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런 문화 역사적인 맥락이 좀 있었군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은 발달이 다시 된 겁니까?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왜 다시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 전통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는 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1월에 인도에서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했는데 그때 받은 인상이 인도 젊은이들은 한편으로는 가정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전통에 매여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문화들을 접하니까 네.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딱 매여 있는 거거든요.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딱 끼어 있는 게 지금 인도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도 청년들도 다양한 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돈도 생겼으니까 이제 새로운 곳을 먹어보자라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식 문화가 발달했다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 벌써 한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만 이 맥도날드가 인도에 처음 진출했었을 때 처음에는 본인들은 맥도날드야 하면서 소고기 패드를 넣은 햄버거로 들고 들어갔다가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안에 양고기인가로 바꿨다고 들었는데 네네. 바로 그 지점인데 인도 청년들이야 글로벌 문화에 익숙하니까 우리도 외국의 그 브랜드들 직접 먹어보자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네. 인도는 종교적으로도 종교도 힌두교, 이슬람 여러 가지가 네네. 있고 네. 그러면 결국 식생은 많지만 식자재로 쓸 수 있는 것도 제한되고 대표적인 어떤 식자재를 기반으로 발달한 외식 기업이 인도에 그냥 예전 그 형태의 어떤 메뉴 들고 들어갈 수도 없고 네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뭘 보시면 되냐면 대기업들은 못할 수 있어요. 아, 예를 들면 대기업인데 소고기를 판다. 이거는 예를 들면 뭐 깨랄라주라는 주가 있어요. 이건 네. 소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KFC 말고 버거킹이 들어왔는데 깨랄라의 소고기를 팔고 있어요. 근데 같은 버거킹이 델리에서 영업을 해요. 그럼 델리 사람들이 바로 보이콧을 합니다. 아, 근데 깨랄라만 대상으로 장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버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인도 갔을 때는 양고기 버거가 있었는데 그것도 뺐어요. 예. 그래서 닭고기와 야채 버거만 지금 남아 있는데 예. 그렇게 대기업들은 할 수 없지만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이제 하고 있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인도에서는 이런 지금 독특한 환경이 글로벌 외식 기업들이 인도 진출을 어렵게 만들어서 네. 토착 인도의 외식 산업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진화 발전이 되나요? 일단 뭐 그 몇 가지를 보시면 되는 게 하나는 그
효율성이에요. 예. 뭐냐면 인도 비즈니스는 아직까지도 효율성이 떨어져서 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전 직장에 가서 뭐 인도에서 가장 좋은 MBA 스쿨입니다. 거기서 그 스타트업 관련된 전공 동료랑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인도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네. 구석에서는. 배틀로 짜다가 이제 기계가 들어와서 짜고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AI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한 300년의 역사 안에서 일어날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인도 성장의 제일 중요한 게 이 친구 생각에서는 표준화하고 그래서 네. 효율성을 높이는 거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도에서 뭐 마켓쉐어 2%면 넘버원 브랜드가 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워낙 그 제조업들이 쪼개져 있어서 네. 작아서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대기업이 들어오면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인도인들이 먹는 거, 네. 뭐 채식버거 아니면 뭐 치킨 정도 이거를 만드는데 더 효율적으로 표준화를 해서 그 다음에 뭐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경쟁 우위로 하는 곳이 있고요. 예. 한편으로는 이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고급화해서 그런 니치 마켓을 노릴 수 있죠. 네. 그런 것들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식 산업 중에 스타트업들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시장이 오히려 인도다 이렇게 봐도 네,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 기업들, 다국적 그 외식 산업 기업들은 독특한 인도의 분절화되고 종교적으로 나눠 있는 이 외식 문화가 있는 이 시장, 네. 여기를 선호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 시장의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방금 뭐 다시 반복을 한다면 규모가 있고 네.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장이 뭐 양적으로 늘고도 있지만 고급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질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력이 있는데 예. 하지만 거기서 비즈니스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요? 일단은 인도만의 특유한 그런 뭐 조직 문화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인도는 과거에 비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베트남과 비교해서 인도가 사업하기도 좋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이제 안에서 경쟁도 어렵고 그다음에 규제도 어렵고 또 인도만의 문화에 적응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사실 사업이 어렵죠. 그렇군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성장하고 있는데 규모도 있다. 근데 사업도 쉽다. 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렇겠네요. 네. 아, 어떻게 보면 인도 들어가려면 작심하고 네, 스터디 맞습니다.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장점이라고 하면 혹시 인건비가 싸다든가 아니면 식생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식자재가 싸다든가 이런 장점은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식자재는 굉장히 쌉니다. 인도의 3대 채소라고 하면 이제 토마토, 감자, 양파이거든요.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측정하는 데 들어가는 채소들이에요. 예. 근데 이게 지역별로 가격 편차는 크긴 한데 좀 비싸게 사도 1kg에 한 1,600원이면 삽니다. 그러면 감자 1kg 상상하시면 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집에서 먹는다라고 생각하거나 그걸 가지고 조리한다 그러면 원가는 낮겠죠. 예. 두 번째는 인건비 부분인데 아직까지 인건비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는 인도에서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도도 여러 주들이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큰 도시들 가본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전 세계적으로 어느 도시든 가보면 뭐 스타벅스, 네네. 그다음에 맥도날드 뭐 이렇게 흔히 보이는 프랜차이즈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인도 여기저기서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미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가면 뭐 어떤 재미가 있냐면 인도 현지화된 메뉴들이 메뉴들. 있습니다. 네. 뭐 KFC 우리 치킨 먹으러 가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인도인들은 이제 채소 버거 먹으러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혹시 그 과정에서 의미 있게 진출해서 성공한 한국 브랜드도 있나요? 한국은 이제 고피자라 그래가지고 고피자는 뭐예요? 고피자, 피자인데, 고피자? 네네네. 아. 1인 피자 만드는 게 좀 들어와서 예.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매장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근데 고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려움이 어떤 게 예상이 되냐면 뭐 이미 잘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1인용 피자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근데 인도는 도미노에서 이미 1인용 피자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1,500원에서 1,600원이에요. 1,500원이요? 네네. 피자 한 판에요? 네네네. 이야, 그 가격이면은 도미노가 마진이 남나요?
그래서 이제 도미노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팔거든요. 예. 미끼 상품으로 광고에는 이제 99루피, 그러니까 한 1,600원 정도 되는 걸 내세워요. 예. 하지만 들어가 보면 이제 900루피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한 만 원이 그거는 넘는 건데. 15,000원, 16,000원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도미노 피자인데 그 안에 메뉴 중에 어떤 거는 1,500원짜리 피자도 있고 네. 15,000원짜리 피자도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토핑이 다른 겁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1,500원짜리 피자 같은 경우는 이게 1인 피자에다가 뭐 그다음에 치즈 들어가고 그다음에 향신료 좀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제 15,000원짜리 들어가면 이제 햄도 조금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채소가 굉장히 신선하고 그리고 뭐 저도 되게 자주 먹었는데 네. 이렇게 올리브유를 요만한 게 쫙 작은데 주거든요. 예. 그 올리브유 그 포장을 뜯는 순간 올리브 냄새가 코를 탁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걸 써요. 네. 어찌 보면 같은 매장이라 하더라도 중저가 상품 그리고 고가 상품을 같이 팔고 있는 게 인도의 외식 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거군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소득 격차가 워낙 많이 나니까 이거를 내가 여력이 있으면 양쪽 시장을 다 노릴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전략에 따라 산촌강도 노릴 수 있는데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양쪽을 다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알겠습니다. 가격 말고도 어떤 점이 바뀌어가고 있는지 새로운 트렌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걸 먹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 먹는 음식들은 이미 좀 들어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최근에는 이제 아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그러니까 예. 동아시아 음식과 동남아시아 음식도 이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인도의 맥락을 조금 아셔야지 신기한데 인도는 기본적으로 채식을 표방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카스트 얘기를 드리면 높은 카스트는 기본적으로 채식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낮은 카스트로 가면 여러 가지를 다양히 먹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식을 기본적으로 하는 뭐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반적인데 약간의 예외도 있긴 합니다. 높은 카스트는 어떤 채식 생활을 주로 합니까? 이게 이제 인도식 채식이라고 하면 이게 저도 이제 저희 애들 국제학교 보낼 때 놀랬는데 네. 엄청나게 큰 솥에다가 예. 채소를 막 넣어요. 예. 인도 채소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토마토나 감자나 양파를 막 넣고 예. 그다음에 브로콜리 말고 콜리플라워 많이 쓰거든요. 예. 그거 넣고 거기다가 기름을 한 3통을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향신료를 넣고 이게 푹 쪄내요. 그러면 기름기 가득한 그다음에 간도 좀 세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나오겠죠. 예.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커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북쪽에서는 이제 밀로 만든 빵을 곁들여 먹고 네. 남쪽에서는 쌀밥을 곁들여 먹습니다. 그런 식의 채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커리가 채식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채식 커리가 많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걸쭉한 그런 소스를 많이 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카스트 제도에서 높은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왜 채식 중심의 생활을 한 겁니까? 그게 이제 힌두교 문화에서 좀 나오는데 그 동물의 사체를 좀 불결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성한데 내 몸에 불결한 동물의 사체를 얻는다. 좀 이거를 거부하는 게 있고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려는 정신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인도인들의 채식은 식물성을 먹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을 해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걸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물을 먹는 거는 동물을 안 해치는 건데 예. 젖을 자른 거는 또 동물을 안 해치잖아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인도 채식은 유제품을 먹는 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제품은 그냥 순수 우유 형태거나 네. 아니면 치즈와 비슷한 네네. 발효된 것들 다 네네. 포함되는 거군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유제품들이 있고요. 뭐 요구르트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파니르라고 해서 네. 이건 옛날 사람들이 응유라고 번역을 쓰는데 네. 우유를 뭉친 거거든요. 예. 이렇게 발효는 거의 안 시키고 이제 우유를 뭉쳐서 단단하게 먹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당연히 치즈도 발달해 있고요. 굉장히 그렇군요. 다양한 유제품을 먹습니다. 예. 생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생선은 뭐 그 웨스트벵갈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바다에서 나는 걸 먹는 거는 굉장히 낮은 계급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대를 모욕할 때 너 생선 먹냐? 이러면 이제 굉장히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과거에 일부 많은 지역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새우는 또 많이 먹고요. 예. 그러니까 생선도 과거보다는 조금씩 많이 먹어가고 있는데요. 예. 뭐 실례로 제가 한 3년 정도 인도 기업인들 한국 연수를 시켰었는데 예. 그러면 같은 채식인데 사람마다 채식이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김도 이거는 밭에서 나는 거니까 나는 채식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안 드시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샐러드를 드렸더니 한 50대 참가자는 내가 소냐, 나는 생야채 안 먹는다, 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아주 기초적인데 주식이 쌀인 겁니까? 아니면 밀 위에 빵 비슷한 난 같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남북을 길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인도를 대충 가운데 나누면 네. 위쪽은 밀 문화권입니다. 예. 그래서 밀을 많이 먹고 이렇게 난이나 뭐 짜파띠나 이렇게 이제 얇게 편 빵들을 많이 먹는데, 근데 인도 사람들이 빵은 되게 못 만들어요. 우리가 아는 빵.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빵은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쫀득쫀득하게 어느 정도 그렇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인도인들은 발효를 거의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납작하게 먹는 게 있고, 이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쌀 문화권입니다. 예. 그래서 남쪽에서는 쌀밥을 많이 먹습니다. 예. 야,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되게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인도 아까 그 재직하셨던 대학 같은 경우 거기도 급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인도에서 명문 대학인이 전국에서 달려올 텐데 네네. 그럼 누군가는 나는 그냥 이런 생 야채를 안 먹는다, 내가 소냐, 이런 사람도 있고, 네네. 난 쌀밥 달라, 나는 밀로 만든 빵, 난 같은 거 달라. 이게 다 다른데 그럼 네. 급식을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걸 따지면 맛있게 먹는 건 좀 포기하는 면이 있죠. 예.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를 공통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걸 내주고요. 네. 그다음 한쪽 사이드에 밥과 난 이런 걸 같이 줘요. 그럼 자기들이 퍼다가 먹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젊은 애들이다 보니까 급식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요리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치볶음밥을 내준 적도 가끔 있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 생각은 김치볶음밥이 아니고요. 예. 뭐 김치 샐러드라고 내주는데 그 양배추에다 케첩 뿌리고 고춧가루 뿌려서 주더라고요. 네. 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그건 무슨 맛이지? 아무건 없습니다.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인도는 워낙 그 뭐랄까요, 문화가 지역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외식 산업도 일반적으로 어떤 메뉴들 몇 개 놓고 조리해서 가져다 주는 형태보다는 네네. 차라리 뷔페 형태로 외식 산업을 진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인도 기업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교육시키면서 예. 나중에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러니까 뷔페를 데려가요. 네. 같은 뷔페를 한 3번 데려갑니다. 일주일 동안에. 예. 첫날에 너희가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돼를 알려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들 알아서 먹잖아요. 그런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뷔페라든가 이렇게 또 다양한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식자재를 여러 개를 사서 여러 개를 준비해야 되다 보면 이거는 매력적인 산업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뭘로 보시면 되냐면, 한 식당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치킨을 점점 많이 먹고 있거든요. 치킨만 잘해도 돼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심지어는 인도에 스테이크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네. 뭐 모든 주가 있는 건 아니고 예. 제가 살았던 벵갈루루 주나 아니면 깨랄라 주나 이런 주에는 소고기를 먹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스테이크 팔면 사람들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것 와요.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한 100명이 들어간 식당을 운영을 해도 예. 하루에 100명씩만 와줘도 이게 장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1,500만 명에 사는 남인도의 대도시에는 100명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나름대로 경계가 분명했던 지역별 어떤 식문화, 이게 요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남인도 음식과 북인도 음식이 좀 달라요. 네. 지금 한국에도 이번에 저 이태원에 남인도 식당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마도 미디어 영향 같은데 과거엔 인도인들이 그 전국 단위의 미디어를 별로 안 봤습니다. 예. 그 힌디어 미디어를 보거나 아니면 자기 지역 언어 미디어를 봤는데 그 OTT 유행에 힘입어서 지금 전국 단위의 컨텐츠들이 생성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먹었던 음식과 다른 음식을 먹는 인도인들을 방송에서 보잖아요. 그럼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보면 호텔 조식은 거의 남인도 음식으로 표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인도를 대표하는 치킨 버터 치킨, 이거는 원래 펀잡 음식이거든요. 네. 이건 이미 전국에 퍼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데라바드라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비리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볶음밥 같은 거예요. 엄밀히 얘기한 볶음밥이 아닌데 네. 그게 전국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전국구로 퍼지는 음식들이 좀 생기는 면이 있고요. 예. 그게 일반의 약간 그 그러니까 상위 중산층의 먹거리라면 그게 아닌 정말 상류층들은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먹고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 영향으로 점점 더 보편화, 표준화되고 관심 있는 것들은 가져다 쓰는 그런 형국이 돼가고 있는 네네. 거군요. 그러면 인도 그러면 향신료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향신료도 지역마다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그게 실제로 인도 요리에 들어가는 향신료가 뭐 많게는 한 16가지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16가지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음. 이게 공통적으로 쓰는 향신료들이 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거는 미리 갈아서 섞어 놓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거기다가 집집마다 새로운 거를 추가를 해서 먹는 게 원래 인도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60년대 보면 이제 돌절구로 향신료를 빻아가지고 바로 먹거든요. 그러면 향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점점 바빠지니까 이제 어머니들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믹서기를 많이 쓰고 있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그게 이제 미리 포장된 레디메이드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양성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향신료로 주로 먹는 육류는 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여러 양고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느 걸 제일 선호하고 보편적으로요? 네네. 그다음에 어느 걸 제일 뭐 사람들이 잘 선호하지 않나요? 제일 많이 먹는 건 치킨이고요. 치킨. 그래서 인도에서 육식은 거의 치킨을 닭을 먹는 것과 동의어인 셈입니다. 예. 근데 소고기 안 먹을 것 같죠.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아까 네. 말씀 들어보니까 먹는다고. 근데 실제로 이슬람 교도들이 한 인구의 15%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소고기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반이슬람 정서가 이제 좀 많고 그다음에 소고기 먹는 이슬람인들에 대한 테러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좀 몸을 사리는 분위기는 있는데 그렇군요. 인구의 14% 정도 되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제 소고기를 먹죠. 예. 오히려 인도에서 구하기 어려운 거는 돼지고기입니다. 왜요? 이게 힌두 쪽 80% 이 사람들은 이제 고기 취급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기 유통은 주로 무슬림이 해왔는데 예. 무슬림들이 또 돼지고기는 취급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파는 곳들이 드물게 있는데 네. 이제 가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술 문화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만났던 인도인 몇 명은 우리는 술 안 마신다고 하는데 네네. 힌두가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이게 힌두 경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이슬람이다 그러면 꾸란이 있잖아요. 예. 뭐 기독교다 그러면 성경이 있잖아요. 예. 그럼 힌두교 경전은 뭔가요? 없는 것 같네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여러 가지가 가지가 있는 있는데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가 좀 치선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우리 집안은 뭐 어떤 경전을 더 좋아한다. 약간 그런 건 불교랑 비슷한 면이 있죠. 근데 힌두교 고대 문헌으로 가면 술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술을 먹고 그다음에 깨달음을 먹고 이런 이들이 나오는데 그 근현대로 오면 힌두교 안에서도 이제 금욕주의적인 힌두교가 뭐 간디로 대표되는 네. 이게 이제 인도에서 많이 퍼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술을 안 먹는 게 좋은 거라는 게 많이 퍼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술을 금하죠. 네. 그래서 80%가 힌두고 14%가 무슬림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좀 술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최근에 와서 아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인도에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우는 지역들 가보면 네. 그렇게 맥주집이 많은 네, 게 맞습니다. 같은 이유인 거라고 보면 네네. 되나요? 이번에 이제 그 벵갈루루 공항에서 그 냉장고 자석을 하나 봤는데요. 네. 그 도시를 상징하는 게 보통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델리 같은 경우는 거기 문화재들이 많으니까 뭐 인도 같은 타지마를 상징할 건데 벵갈루루는 없단 말이에요. 예. 인도의 실리콘밸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스타트업 상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맥주로 잔을 그려놓고 벵갈루루를 적은 걸 봤어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맥주 한잔 하면서 대화 나누는 그런. 네네. 그만큼 이제 보편화된 거군요. 네. 그럼 인도에서 먹는 맥주는 또 우리가 흔히 아는 맥주랑 또 남다른 묘가 있나요? 이게 처음에 제가 인도가 살기 시작했던 2018년에는 인도 맥주가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 출장 중에 갔다 왔는데요. 맛이 있어졌어요. 예. 그 이번 출장 중에 갔던 뭐 맥주집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이게 이제 그 벵갈루루에서 제일 유명한 맥주집인데 그 상호는 빅 브루스키, BYG 브루스키라는 곳인데 축구장만 합니다. 어유, 엄청 크네요. 네, 축구장만 한데 이제 밑에는 연못이에요. 1층에 연못이 있고 축구장에 육상 트랙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축구장이 연못이고요. 육상 트랙에 1층 좌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트랙을 삥 두른 거네요. 네네. 예, 좌석이. 그리고 관중석처럼 돼 있는데 2층 좌석이 있어요. 예. 그 정도 규모에서 이제 맥주를 마시는데 맥주는 제가 이번 달에 갔을 때 한 4종류밖에 없더라고요. 밀맥주 2개, IPA 하나, 그다음에 흑맥주 하나 이렇게 팔고 있고 대신에 요리가
메뉴가 한 50개 이상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맥주 한 잔 가격이 500ml 기준으로 한 5천 원 정도, 4, 5천 원 정도 하는데 주말에는 거기가 예약 없으면 저녁에 못 들어갑니다. 아, 그 정도군요. 네. 예. 야,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신비로울 정도로 종교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나라, 인도, 이렇게 저는 네. 어렸을 때 배웠는데 진짜 많이 바뀌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거리 문화 바뀌어가면 의식 구조도 많이 바뀌어가고 그런 네네. 건데 인도는 어떻습니까? 요즘 먹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요즘은 건강, 웰빙인 것 네네. 같은데. 네. 이제 비로소 건강에 대한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 사실 건강에 대한 개념도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많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하고 더 가난할 때는 안 죽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정신 건강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중산층과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몸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헬스 앱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발달하고 있고요. 그게 먹거리 문화에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히려 채식 많이 더하고 기름진 거 안 먹고 뭐 이런 거와 같이 결부돼서 지금 진화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아까 이제 인도 채식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건강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향신료는 건강할 수 있어요. 향신료는 몸에 좋은 게 건강할 수 있는데 이거 기름 많이 들어가고 오래 끓인 데다가 짜게 만들어서 탄수화물과 먹잖아요. 네. 이게 사실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도에는 이제 고기 먹으면 건강하지 않다는 인식도 분명히 존재해요. 예. 그러니까 먹거리 트렌드 하나로 고기 먹는 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고기가 아닌 건강거리를 먹고 싶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미있는 식당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네. 이 이름이 버마입니다. 그러면은 미얀마 네, 식당. 미얀마 식당인데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미얀마 육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집은 미얀마 식당인데 채식을 하고요. 근데 인도 음식이 이제 기름에 많이 끓여냈다 그랬잖아요. 네. 이 집은 뭘 내세우냐면 이제 발효된 채소를 우리는 판다를 내세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술을 먹지 않는 맨정신의 건강한 대화 문화를 뭐 이끌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생맥주집 가면 맥주 탭들 있잖아요. 그럼 맥주 이제 브랜드 붙여가지고 따라주잖아요. 그거를 식당 정면에 붙여놨는데 꼼부차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맥주 파는 그러니까 하나 고급 문화가 맥주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건강하고 건전하고 맹정신의 그런 청년 문화를 이끌고 가겠다. 그래서 맥주 대신에 꼼부차를 딱 내세우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말씀 주셨던 인도의 어떤 외식 문화, 이 외식 산업 변화되는 흐름이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되네요. 일단 다양화되면서 동시에 보편화되고 있고 네네. 또 하나는 고급화되면서 또 서민층의 음식 문화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에 대한 트렌드 네네.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변화들 속에서 인도 내 토착 브랜드들도 하나씩 커가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우리 보면요 중국에서도 중국 토착 브랜드가 중국 경제가 커지면서 그게 해외 진출하기도 네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허거 가게도 많은 것처럼 네네. 인도 자체 외식 브랜드 중에서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들기는 그런 브랜드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로 그 바베큐 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바베큐 네이션. 네네. 얘는 이제 말 그대로 바베큐 집인데 예. 이제 꼬치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채식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예. 이제 다양한 채소도 이제 꼬치에 굽고 그다음에 이제 물고기, 새우, 그다음에 치킨 이렇게 이제 같이 팔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글로벌하게 진출은 해 있는데 막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인도 이민자들이 많은 곳에 나가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에 좀 나가 있고요. 근데 바베큐 네이션이 인도 내에서는 좀 가족 외식 조금 돈을 조금 평소보다 돈을 더 쓰는 가족 외식 같은 분위기를 자리 잡고 있어요. 뭐 1인당 한 18,000원 정도 지금 할 건데 네. 그 정도로 뭐 가족들이 기분 내고 먹는 식당으로 자리 잡았고요. 근데 외식 산업 발달을 말씀하셨는데 인도에는 식품 회사, 그러니까 외식 회사가 네. 유니콘인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회사 이름은 이제 레벨 푸즈라는 곳인데 예. 여기서 성공시킨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비리아니를 파는 베흐로즈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음식 하나를 팔아서 그 유니콘이 된 게 아니라 예. 이 회사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회사는 멀티 브랜드 클라우드 키친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게 뭡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인도가 배달 음식도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주방을 하나를 만들어요. 아, 공유 주방 같은 그렇죠. 거군요. 공유 주방인데 이 회사가 브랜드랑 6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유 주방인데 한 회사가 이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의 식재료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하고 그다음에 만드는 방법의 표준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였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다른 음식보다 한 1-20% 정도 비싸게 만들어냅니다. 마케팅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유니콘 기업이 되어 있는 레벨푸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쭉 우리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벌써 외식 산업에서 유니콘 기업도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1인당 아까 18,000원 내도 네. 기꺼이 식사하는 어떤 소비층도 생겼고 네. 그렇다면 우리의 외식 브랜드도 인도 시장 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최근에 몇 군데 식품 그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만났었는데요. 예. 뭐 이렇게 회사 이름 밝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다 하나는 이제 대기업이었고 하나는 중견기업인데 이제 중견기업은 피자 회사인데 네. 인도 측에서 들어와 달라. 당신의 인도 노하우를 측에서? 가지고 들어와 달라라고 제안이 왔었고 근데 고민이 아까 도미노 사례처럼 예. 저가로 가서 가격 경쟁을 할 거냐 아니면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서 그 뭐 마진율을 높일 거냐 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도미노처럼 큰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양쪽을 다 노릴 수는 없으니까 예. 그 고민을 하고 있고 인도 측 제안은 가격 경쟁하러 들어오라고 하는 거였고 예. 제가 드렸던 조언은 가격 경쟁하지 말고 프리미엄으로 승부하십시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대기업은 또 어떻습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뷔페도 하고 그다음에 스테이크도 하고 이런 회사인데 네. 아직까지 인도에서는 치킨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치킨을 가지고 인도 진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KFC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인도 KFC가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KFC랑 가격 경쟁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흐름으로 가셔야 된다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 네. 다른 흐름을 타기 좋은 게 요즘 인도에서 한류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도요. 네. 이번에 갔을 때도 그냥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는 한식당들이 지난 1년 사이에 없던 애들이 뭐 두세 개씩 골목마다 이제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내세워서 프리미엄으로 가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주셨던 피자 사례라든가 뭐 뷔페라든가 뭐 치킨 이런 거 하는 저 스테이크 파는 네네. 그런 대기업 사례는 그쪽에서 박사님께 의뢰하거나 자문을 한 거고 그걸 떠나서 네네. 박사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식문화 중에서 이게 인도에 갔을 땐 직방입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쭉 네네. 듣기로는 우리 양념통닭이 최고일 것 같은데. 양념통닭 충분히 통할 수 있죠. 네. 네. 양념통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KFC랑 결이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향신료 좋아하는 네. 문화고 또 네. 치킨 제일 많이 먹는다고 네네네. 했으니까. 네. 그래서 아예 바삭하게 이제 튀겨내든지 아니면 한국식으로 양념을 묻혀서 이제 팔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 시장은 좀 현재 너무 레드 오션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자리 잡아서요. 네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치킨 말고는 또 우리 식문화 중에서 뭐가 적합해 보이세요? 지금 이제 한국식 김밥에 대한 인기도 좀 있거든요. 김밥이요? 네. 오. 그래서 그 뭐 일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한국식 라면을 끓이고 거기다 김밥을 파는 식으로 하는 점들이 좀 생겨 나가고 있어요. 우리 그냥 그 분식점이네요. 네네. 네. 한국식 분식점이죠. 예. 네네. 이런 것들이 현지에서 지금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인도 라면을 가지고 1시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인도가 70년대부터 라면이 있었습니다. 그 네슬레에서 만드는 이제 매기라는 게 있는데 이 매기는 일단 사이즈도 우리나라 라면의 절반 사이즈이고요. 그 다음에 국물이 아니라 이게 네. 자박자박하게 이제 볶음면 같은 식으로 먹어요. 예. 이게 그 어린이들 간식으로 이미 30년, 40년을 자리 잡아왔었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원래 국물을 안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물을 안 먹었으니까 뭐 신라면이나 뭐 진라면 이런 것들 다 안 먹고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류 영향으로 이제 국물 있는 라면들이 조금씩 퍼져가고 있고 인도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걸 먹다 보니까 국물이 있는 면 요리를 이제 좀 먹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2, 3년 전만 해도 한국 라면 안 팔렸을 거라고 봤는데 네. 이제는 이제 국물이 있는 라면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떡볶이나 김밥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분식점 프랜차이즈들은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야 우리 시장도 한번 우리 기업들도 이 시장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혹시 지금 인도 내에 한식당들도 운영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한식당들은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한인 주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나요? 아니면 인도인들도 이제 찾아오는 식당이 됐나요? 이제 크게 과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위한 한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을 위한 한식당이 있었는데 예. 이게 3, 4년 전만 해도 인도 사람들은 한식을 잘 안 먹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을 위한 한식당이 이제 좀 장사가 잘 됐었죠. 예. 근데 최근에 트렌드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 아까 술 좀 많이 예전보다 좀씩 더 많이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주를 먹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한식당 가서 소주 먹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한식당도 좀 장사가 되고 있고 하지만 더 큰 장사는 인도인들 대상으로 한 이 한식이 더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한식을 인도에서 판다 그러면 결국은 큰 마켓을 노려야 되고 그러면 현지화해서 인도 사람들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뭔가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혹시 인도 시장 진출하려면 다른 이슬람 국가들처럼 할랄 인증이라든가 네네. 여기도 이런 게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인도는 이제 채식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녹색 동그라미는 채식 마크가 있고 예. 그다음에 빨간색 세모는 육식인데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채식용으로 확실히 인증을 받고 이제 출시를 해야 되는 네.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채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기를 또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겠죠. 네. 예. 실제로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 예. 아예 식당에 들어가면 오른쪽 절반은 채식 라인이고요. 예. 왼쪽 절반은 육식 라인입니다. 아. 그러면 육식 라인에 뭐 오른쪽 왼쪽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네. 육식 라인에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채소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요 고기 옆에 있던 채소는 또 채식 먹는 사람들이 안 먹거든요.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눠가지고 육식을 팔려면 채소도 거기 있는 사람, 육식하는 사람들에게만 팔아야 돼요. 네. 자, 그런 구분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러면 우리 라면이라든가 우리 식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리고 싶은 원래 스타일의 그 고유의 맛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그대로 들고 갈 수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신라면 들고 간다. 네네. 그럼 신라면도 그 안에 뭐 육류성 그렇죠. 어떤 식자재가 네네. 들어가 있을 텐데 네네. 그거 싹 빼고 네, 채식 신라면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 매스 마켓을 노리겠다. 예. 그러면 이제 인도인들의 심리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평균적인 인도인들이 못 먹는 것은 빼고 이제 잘 먹는 걸 팔아야 되니까 채식으로 가든지 이제 치킨으로 가야 되고요. 실제로 농심 같은 경우는 치킨 신라면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나름대로 벌써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특히 네네. 식품 쪽에서요. 네네. 어떤 점을 먼저 참고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인도 시장 소비자 좀 많이 알아야 돼요. 네. 인도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가치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가치에 민감한 사람들이란 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인도 먹거리가 이제 다양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새로운 걸 알려주려면 이제 홍보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면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오뚜기가 채식 라면으로 한 5, 6년 전에 들어갔다가 예. 좀 결과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오뚜기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국물 라면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네, 그 다음에 간식으로 먹기 때문에 라면이 반개 사이즈여야 됩니다. 아. 우리는 식사로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현지 상황을 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팔던 진라면을 채식 버전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팔아서 좀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전략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인도 소비자들이 알아서 변하기 때문에 알아서 변하는 거를 노려도 되는데 인도 시장을 더 광범위하게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두 가지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인도를 이해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맞춰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걸 가지고 인도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알려주고 뭐 교육까지 좀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역시 인도 진출하려면 현지어가 제일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맹현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